나면은 추위가 이제 다 간다. 이제 추위가 깊으면은 봄이 온다고 우리가 느끼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가면 봄이 오듯이, 좋은 일이 오듯이요. 오늘은 제가 그 연구를 드렸는데, 이게 마취력자 범인, 이게 누구냐 하면 요범 사훈인데, 이 요범은 사람의 호예요. 요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훈은 자식한테 훈계하는 책에 요범 사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중국서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요범 사훈. 그래서 이 요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은 이 요범 사훈이 이제 제가 드리는 책, 원고에 들었습니다. 운명을 바꿔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야기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명을 바꿔갈 거니까 정초이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원래 요범이라는 사람은 의수를 준비했어요.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려고. 그 공부를 하다가 공선생이라는 이 점술가라고 그럴까요? 역술가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점을 잘 치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 요범 선생님이 공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해가지고 소문이 나서 어지간한 사람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요범 선생이 이 공선생을 역술가를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일생을 쫙 얘기를 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의사보다도 의사는 아니다 이거야. 뭐가 되냐면 벼슬을 할 것이다. 이제 이 역술가가 얘기합니다. 하는데 초시를 보면은 몇 등을 하냐고 그러면 14등을 한다. 초시라는 건 군수가 보는 원이 보는 시험을 보고 14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보면 부시라고 해가지고 도지사급에 하는 거 보면 71등을 할 거다. 그런데 제학 중앙에서 보는 걸 시험을 보면은 당신이 9등을 할 거다. 이렇게 시험하는 등수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은 어느 성의 그 시장까지 할 거다. 대응까지 할 거다. 그리고 53살이 되면은 너는 죽는다. 운명이 53살이다. 그리고 너한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이 공선생이 요범 선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작가 하고 지금 이 하는 거를 딱 적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좀 나이를 먹어서 의술 공부하다 이제 벼슬 같이 늦었겠죠. 그 초시 시험을 봤더니 틀림없이 14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보는 부시험을 봤더니 71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보는 시험을 봤더니 9등을 해가지고 벼슬장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요것만 했지만 당신이 살다 보면은 녹을 100%, 80가마니, 가마니가 요즘 우리 가마니하고 틀립니다. 80가마니를 받으면은 네가 기관장으로 승진할 거다. 그런데 이 요범 선생이 60가마를 버는 이제 녹을 받고 있는데 올라가는 승진에 후보를 올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공선생이 얘기하기를 내가 녹을 80가마를 받아야 높은 자리에, 저 지사 자리에, 시장 자리를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60가마밖에 못 받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공선생이 많이 이번에 틀렸는가 보다 하고 딱 있는데 성전 후보로 딱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탁 떨어진 거예요. 누가 뭐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딱 떨어지니까 안 됐어. 야, 공선생 진짜 정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차차 또 몇 년 하니까 녹봉이 80가마니로 올라가서 우리 가마니가 틀립니다.
우리 반가마가 되니까 그 중국 그때 당시 한가마 그랬는데 그 공생이 얘기한 대로 시장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요범 선생은 운명주의가 됐어요. 내가 억지로 해봐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고 나는 자식도 없을 거고 돈 모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담담히 살았어요. 이 요범 선생이 욕심도 없고 뭐 저절로 될 거다 하고 사람이 아주 뭐라 그럴까 의욕도 없어지고 아주 맹하게 그렇게 삽니다. 깨같으면 될 거라고 이렇게 이거 겪었고 성진도 80가만이 되면은 노벨 80공을 받을 때는 성진하는데 60가만이 억지로 누가 추천을 해도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주 숙명론자가 돼가지고 편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37세 되던 해 운곡선사를 만나요. 이 운곡선사 자문사에서 운곡선사를 만나는데 이 운곡선사는 타심통하고 다른 제자들을 많이 지내는데 이 요범선이 그때 이제 판윤이 됐습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운곡선사를 만나가지고 3일간의 토론을 합니다. 왜? 요범선생이 내가 살아보니 운명은 숙명이더라. 그러니까 운곡선사는 무슨 소리냐? 운명은 바꿀 수 있다. 3일간을 하는데 하루는 둘이 앉아서 참선을 쭉 했어요. 저녁에. 아니, 3일간 하는데 딱 하는데 뭐라냐면 운곡선사가 이렇게 요범선생을 타심통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망념이 없는 거예요. 운곡선사가 요범선생을 딱 내다보니까 마음이 없는 망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운곡선사가 야, 이 요범이 수행을 잘 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참선이 깨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 뭐야 이 요범 선생이 수행을 잘한 게 아니고 욕심이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사람이 그냥 무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곡선사가 딱 타심통으로 봤을 때 이 요범 선생 망념이 없는 게 아니고 무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운곡선사가 요범한테 엄청난 얘기를 3일 동안 설득을 합니다. 3일 동안 설득을 하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합니다. 그때 운곡선사가 일러준 게 이 요범한테 일러준 게 첫째, 운명 속에 이 고통이 있더라도 고가 있더라도 선한 일을 하면은 고통이 뭘로? 낙으로 바뀝니다.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아니라 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뀌어진다. 두 번째, 가난하고 복이 없더라도 단명할 수가 가난하고 단명 명이 53세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면 부귀공명을 해준다. 부귀장수한다. 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고통이 낙으로 변하고 가난하고 단명한 분도 부귀장수할 수 있다.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다. 셋째, 운에 서로 그 사람 사주팔자에 아주 복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이 화로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면은 이게 화로 된다. 화로 변한다. 운곡선사가 처음에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아주 그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그걸 바로 알고는 3일 동안 이 운곡선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준 얘기가 이것이에요. 네 번째, 당장 생각과 습관을 바꿔라. 지금 당장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서
생각도 바꾸고 습관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너가 그 운명적인 생각을 바꾸라 이거죠.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53세가 아니라 더 살 수도 있고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어질 수 있다. 그 생각과 습관을 바꾸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사람에게. 그러면은 이 고가 낙으로 가난이 부귀로 단명이 장수로 그리고 복이 있는 것이 화로 가는 게 아니라 화가 복으로 그리고 너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요범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 운곡선사 얘기를 3일 동안 자기 얘기를 하다가 또 운곡선사한테 자기 무슨 일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 항복을 하고 요 운명을 이제 자기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꾼데 이 원래 요범이라는 사람의 호는 학해예요. 학해라고 했던 것을 치우고 요범으로 호를 바꿉니다. 평범한 걸 바쳤다 이제. 나 평범하게 안 산다. 운명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뜻이 그런 뜻이. 요범이라는 뜻이 운명 평범하게 평범을 마칠 역사 평범한 평. 내 이제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걸 바꾼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부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운명이 바뀐단다. 한번 바꾸고 살아보자. 그러니까 부인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요범 선생이 딱 한 게 첫째 3,000가지 좋은 공덕을 짓자.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 살아보자.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자 그러고 뭐래요? 매일 나가서 집에 있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도 주고 험한 일 하면 도와도 주고 시장에 나갔더니 뭐예요? 누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 사는 놈을 팔면 그걸 사다가 산에 놓아주기도 하고 그걸 시장을 해가지고 이 부인은 글을 짧았어요. 글을 못 써가지고 일지를 못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벼슬하는 집이니까 달력이 있지. 1년에 한 번씩 딱. 달력에다가 하루 하면은 동그라미 하나를 치고 10개를 하면 10개 동그라미를 치고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3,000가지 공덕을 완수합니다. 딱 완수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이 생겼어요. 팔자에는 없다고 그러는 아들이 37세 그런 운곡선사를 만나서 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3,000가지 선한 일을 행하기를 두 부부가 했더니 아들이 생겼어요. 덕남을 했어요. 얼마나 이 요범 선생이 운곡선사를 운명이 바꾸는 게 바꾸나 하고 두 부부가 다시 뭐냐면 1만 공덕을 짓도록 10,000가지 공덕을 짓자. 둘이 이제 3,000에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을 하자. 이제 아들도 생기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했는데 이 일선 기관장으로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매직으로 들어갔어요. 기관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적잖아요. 누구 만날 그 일이 바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혼자서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좋은 일을 해줄 텐데 매직에 있으니까 그 부인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매직으로 들어갔으니 이 선근 공덕을 지을 때 1만 가지를 짓기로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하냐 하고 둘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선이 나타나 보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당신이 매직에 들어갔으니 선한 공덕을 내가 못 준다 당신이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더 할 수 있다. 뭘 하느냐 매직에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는 고통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해주면은 그 세금 내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있나? 1만 가지 공덕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다. 꼭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그때 당시 논 한마디기랑 이할 몇 불요? 공덕을
일할 4%로 세금을 적게 내라. 그걸 내가 적게 쓰고 뭐 돈 적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요범 선생은 1만 가지 공덕을 한꺼번에 짓고, 그래서 공직자 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좋은 일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환장이 되어서 저 울진 부기림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기림 이제 화전밭이 요만하게 하나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언덕이 있는데 누가 절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찾아와서 이 화전밭을 팔 수가 없느냐. 그래야 절이 지으려고 했지만은 앞마당이 부기림 밭이 돼가 딴 사람이 스님 절을 짓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직원 담당 직원하고 계단 불러서 야, 그 화전밭을 매각이 안 되냐. 매각 될 수 있으나 그게 뭐 법적으로 하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매각해라. 계획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매각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제 매각 승인이 나와서 매각을 하는데, 아이 절 짓는 분이 그걸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못한다. 만약에 당신이 입찰을 와서 비싸게 사면은 절을 지으려면 더 비싸게 주고 사라. 거기까지는 해주면 내가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은 해줄 수 없노라 하고 일반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탁 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으려고 하는 분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가지고 입찰을 썼는데, 다행히 뭐 입찰 산골짜기에 입찰 보러 온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낙찰을 받아서 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내가 이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 불교라든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것이 도리가 안 됩니다 하고 추진을 했어요. 대학 낙선서가 불이 탔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밑에 관음전은 그냥 있는데 위에 본절이 타버렸습니다. 그때 지금 계시는 스님이 절을 짓도록 우리 부기림에서 국산 소나무를 절 짓도록 공급을 해주라. 나는 이제 그 불하고 관계없는 사업 파트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그때 왔던 기관장인 분은 항공관리소 소장 비행기, 불 비행기 관리하던 양반이 이제 동부청 강릉 영림소장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불을 잘못 꺼서 법당이 타버렸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기림에 있는 소나무를 오래된 전통 사찰인가 거기다가 수입 소나무를 지을 수는 없고 국산 소나무를 지어야 되는 데 없으니 부기림에서 공급을 해달라. 이 영림소장이 아무리 담당 직원 보고 야 그걸 공급을 해주도록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누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선뜻 하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데 산보라고 이제 영림서장하고 같이 출장을 차를 같이 타고 앞 옆자리에 앉아서 출장을 가고 하다가 차에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남과장 저걸 달라고 그러는데 직원들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공급해 줄 수도 없는데 저거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나한테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생각이 뭡니까? 주고 싶어요? 아니면 안 주고 싶으냐? 그 양반은 원래 고향이 삼척인데 나는 울진이거든요. 그랬더니 줄 수만 있으면 주면 좋겠다. 주고 싶으면 줘야죠. 뭔 방법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려면 방법이 있죠. 그랬더니 어째요? 나를 추장을 부르면 나보고 나한테 주라고 명령만 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아침에 그 다음날 회의를 하는데 그 공급 소나무 줄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담당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장이 그러면 사업과장이 남과장이 가서 출장을 나가서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책임지고 주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사를 갔어요. 명령을 받고
낙산사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나무가 있어야 줄 거 아니냐? 나무 있는 데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하고 갑시다. 스님이 갈 게 아니라 그 담당자를 보내서 현장을 가자. 어떤 나무가 하면 되는지 가자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저 정도 굵기면 되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럼 당신이 몇 번 필요하냐? 25번을 달라. 25번을 끈을 묶어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여태까지 몇 달이 가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이 뿔까지 나서가지고 줄 테니까 가서 끈을 묶으라고 그러니까, 인간인가 하고 가서 끈을 묶으라고. 그래 들어가지고, 보고를 하고 25번을 주겠다. 하고, 일선에다가 공문을 내지 결제를 받아서 25번을 주고, 한 번은 무상으로 줘라. 사유처에서 재난복구용으로 한 번은 기념으로 무상 고시를 해라. 공문에 기가면 결제 받아가지고 내리고 관리소에서 탁 해가지고 그것도 낙산사 주지 스님으로는 못 준다. 누구? 양양 군수가 신청서를 내서 국가 간에 주면 기관 간에 주면 뒤에 이제 탈이 적어요. 그래서 양양 군수가 신청서를 내서 25번을 돈을 주고 한 번은 무료로 주고 돈을 받고 공급을 해줘서 낙산사 지금 그 법당의 건물은 그 야에서 생산된 우리 국산 소나무로 법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고 바로 하면은 그런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한꺼번에. 네. 이렇게 이 요범 선생은 여기서부터 37세 되던 해 그 운곡 선사를 만나가지고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3,000가지 공덕도 짓고 1만 가지 공덕도 짓고 그래서 그 와중에 아들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꿈이 달라요. 뭐라고 그럴까요? 꿈에 뭘 토하게 되거나 좋은 깃발을 보거나 광명을 보거나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런 꿈이 아주 쪼달리는 꿈을 쫓기고 무서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꿈은 업이 사라지는 거고 밝은 빛이 보거나 고개를 보거나 보석을 보는 그런 꿈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 운명이 그 좋은 간단한 징조다 하고 그 후배들한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까지 살았냐? 이 요범 선생은 53세에서 73세까지 20년을 그때 당시 당나라 시대에 73세를 살면서 대단히 오래 살았어요. 요즘 막 8, 90세까지 맞먹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살고. 이 요범 사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도 쓰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얘기, 영영 얘기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중에 양령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강을 건너다니는 사공로로서 됐다고. 사공을 하는데 하루에는 홍수가 나서 막 위에서 재물이 막 쌓이고 막 제가 다 떠가지고 내려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부자가 되는데 이 양령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정조 할아버지는 사공을 하는데 배를 끌고 나서 강물이 떠내려오는데 가가지고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고 처음 부자 됐는데 저 사람만은 재물은 안 건지고 사람을 건져서 참 못났다고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형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형이라는 사람이 탁 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고 어떤 신선이 도사로 변해 나타나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기에다가 묘를 쓰라고 묘자를 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행사는 아버지를 거기다 썼더니 그 후로부터 그 자손들은 대대로 벼슬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선 공덕을 짓고 그랬더니 신선이 도와주고 해서 좋은 조상을 좋은 명당에다가 묘를 쓰고 자손들이 발복을 하고 벼슬을 하고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더라는 얘기도 이 속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그 아들한테 일러주는 얘기.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마지막 이런 게 운명을 바꾸는 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범 선생님 자식들한테 첫째 이게 명이라는 건 목숨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를 스스로가 정해요. 자기 성격과 여건에 맞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저 뭐예요? 의술을 할 건지 벼슬을 할 건지. 나처럼 내가 이 의술도 공부했는데 나도 벼슬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여건에 맞는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렇게 정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라. 운명이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갈 길을 정하는 거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 건지 길을 세우고 그 길을 그래 할 때는 자기 성격과 여건을 봐서 하고 그리고 노력을 끊임없는 노력을 해라. 둘째, 개과. 과라는 건 잘못이잖아요. 자기 잘못하는 걸 고치라는 뜻인데 이 개과에는 뭐야? 자기 잘못을 일단 인정해라.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고 그거는 뭐 고쳐지지 않는다.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잘못한 걸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고쳐서. 고치지 않는 자가 참 어리석은 자. 세 번째가 뭐냐? 적선해라. 이 아들한테 세 번째. 자기가 그랬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배 사람들이요. 자기 운명을 바꿔가는 길. 적선밖에 없다. 착한 일을 많이 해.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줘야 돼. 이 적선을 하면은 이것이 미래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고 힘이 된다 이거다. 내가 착한 일을 선을 많이 쌓아갔을 때 쌓였을 때 뭔 일을 할 수 있려면 적어도 힘이 돼요. 힘없이 뭐 되질 않아요. 요즘 뭐 큰아들은 내가 집에 얘기도 큰아들은 학교 교사를 하고 며느리도 학교 교사라서 막 월급 타고 그냥 연금까지 탈 거니까 그래 사람들. 아니 둘째 아들이 좀 그래요. 멀쩡하게 연대를 다니더니 한 해는 어학 연수를 간다고 후딱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달래요. 야, 내 막 돈 줄 돈이 없어 그랬더니 그 연대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거든. 내 장학금 받은 거 돈 다 내놓으라. 장학금 받은 거. 그러니까 학비를 안 냈잖아. 집에서 다니니까. 그 집사람하고 저러니 등록금 안 들어간 거 어학연수 가는 돈 1년 간대. 그래서 없는 돈 꼬다가 한꺼번에 해서 줬더니 캐나다 가서 1년을 하고 왔어요. 그 하고 오더니 졸업을 하고 현대조건에 그냥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니 50 되기 전에 이가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나는 돈 유치할 내가 아버지 돈 갖다가 이 현대정권에 늘 그것도 안 되고 일찍 바꿔야 되겠다. 50 전에. 그리고 회사를 덜컥 그만두고 뭘 하냐면 공무원 시험 본다고 3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야, 넌 팔자야, 사주야. 공무원 그게 없어 안 돼. 그러더니
카페를 한다고 카페를 개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페가 안 되잖아요. 월세가 많아. 그래서 카페를 접어야 되겠다. 그래?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세상에 남의 돈이 너 주머니 들어올 때 그냥 너 여태까지 얼마나 아버지 나한테 의지하고 살았느냐고 둘을 호통을 치면서 며느리하고 둘을 불러놓고 그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여태까지 원주에 와서 객지에 와가지고 젊어서 와서 너희들 학교 다 키우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 입석사, 국향사, 치악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저 치악산 상원사가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다니고 국향사는 입석대야 너 사업한다는 놈이 맞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요. 당장 너 상원사 기도를 가고 강제로 보냈어요. 그런데 치악산, 상원사 갔다 오고 국향사 그런데 어쩌 가게가 나가더라고요. 가게를 처분을 하고 또 노는 거예요. 그 놀라면은 적어도 뭐 치악산 상원사를 좀 가든지 국향사를 가서 이제 안 되면은 불모사님한테 매달리고 안 되면 산신이니까 매달려가지고 네 길을 받아야지 갈 길을 찾아야지 그렇게 사는 둘을 또 한없이 야단을 쳤죠. 뭐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다니더니 12월 달 돼가지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설에 왔어요. 1년간 어떻냐 그랬더니 그냥 다닐래요. 그리고 그럼 너 60 넘어까지 거기 회사 다닐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수당을 받는데 괜찮다고 다니겠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 며느리하고 둘은 합작으로 하는 얘기야. 너 지금 그 수당 받는 네가 가서 그 상대방 회사 사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가 뭘 잘랐느냐? 네가 뭘 잘랐어? 아버지가 위대해. 네가 뭐 대단하게 잘라. 가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이 너 이야기를 듣고 회사가 그 정도 어떤 계약을 성립을 시키려면 나한테 큰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불보살님과 그 힘을 믿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적선하는 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 자녀분들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인이 저만 일하면 한 가지라도 동그라미 치고 3,000가지, 10,000가지 공덕을 쌓듯이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겸양, 겸손해라. 머리를 굽히고 상냥하게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요.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일러준 이것이 우리는 이 요범 선생이 아들한테 쓴 책이지만 이걸 오늘 몇백 년이 지난 오늘 이 책을 읽어도 지난 오늘 읽어도 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들었습니다만 분황지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범 사후가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인데 태조 이성계인데 장군인데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 장군이 한 번은 저 전라도에 들어오는 고려 말이 엄청 복잡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지, 몽고가 쳐들어와서 40년간 고려 조정이 어디로 갔어요? 강화도로 가 있고 몽고가 들어와서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때 어디까지? 저 대구 부인사에 내려가가지고 팔만대장경 맨 처음에 만들어 보관했던 대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몽고군이 와서 다 태웠잖아요. 그것만 태웠어요. 신라의 그 황룡사 탑도 다 태웠잖아요. 지금 좋아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그 몽고군이 들어가가지고
고려 조정은 저 강화도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 고려 말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편안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꼭 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해안에 들어오는 일본 그 외적을 다 물리치고 젊은 시대.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했어.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좀 했어. 그런데 이 이성계가 첫 번째 지리산에 들어갔어. 지리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지리산에 산신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산